작년에 정부가 노동시간 관련된 법을 개정하면서 두 가지 조치를 했습니다. 하나는 주당 68시간 노동을 52시간으로 제한했고, 또 예외적으로 특례가 인정되던 26개 직종에 대해서 5개 외에는 안 된다라고 대폭 줄였습니다. 이건 그동안 노동계가 요구해온 주요한 내용들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경영계에서 이제 68시간에서 52시간을 줄어들으니까 16시간을 줄어들었고, 또 특례가 인정 안 되니까 상당히 이제 그동안 해왔던 관행에 비춰보면 문제가 발생한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줄기차게 경영계가 탄력적으로 운영하게 해달라고 요구한 것이고, 또 이것에 대해서 국회에서 여야가 그리고 당정청이 그렇게 하기로 합의를 한 상황에서 대통령께서 그래도 사회적 대화를 좀 더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해서 이제 논의가 시작됐고, 국회 환경노동위원장께서도 그러면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논의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정식으로 요청이 와서 저희들이 논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탄력근로제가 논의가 시작된 배경이고 출발점이었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 의지를 선택한 것은 한국노총이 좋다 그러면 경영계의 그런 어려움에 대해서 우리가 경청하고 이해할 부분이 있으면 이해를 하겠다라고 해서 논의가 시작되었는데, 그러면 이제 1년으로 할 거냐 6개월을 할 거냐 여기에 대해서 노동계 1년 절대 안 된다, 6개월이라면 뭐도 안 된다 해서 6개월을 기본으로 논의했습니다. 그런데 6개월로 인정하되 노동계가 건강권과 임금 보존 문제가 반드시 해결돼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해서 이제 건강권과 임금 보존 문제가 되었죠. 그래서 이제 건강권 관련해서는 적어도 하루에 11시간은 쉴 수 있어야 된다. 즉 말하자면 13시간 이상은 연속해서 시키지 못한다는 것을 못으로 박았습니다. 그리고 임금 보존에 대해서도 노동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정말 필요할 때 일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의미지, 이것을 악용하거나 오용하거나 남용해서 임금을 저하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써서는 안 된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든지 임금을 보존해야 된다, 할증을 하든지 수당을 설치한다든지 해서 그 조항을 넣게 되어서 어렵게 노사 간에 의견이 접근되어서 합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노동이든 한국노총이든 경총이든 흡족할 수는 없죠. 그러나 지금 국민들이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을 말씀하고 계신 조건 속에서 그래도 합의는 중요하다 해가지고 부족하고 아쉬움이 많지만 한국노총과 한국경총이 합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내용의 이러저러한 내용을 따지기 앞서서 정말 우리 나라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한국노총이나 한국경총이 서로 합의를 했다고 한 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국민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한 결단이었다고 저는 높이 평가합니다. 그리고 이런 합의를 하는 현장에 제가 함께 하고 있다는 것도 저는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사회적 합의에 대해서 일각에서 합의다, 반쪽짜리 합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사회적 대화나 사회적 교섭이라고 하는 것은 나하고 입장이 다른 상대방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그 입장을 이해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라고 하게 되면 애초에 대화나 교섭을 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이번 과정에서는 한국노총은 한국노총대로, 또 경총은 경총대로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는 데 출발했다는 점에 대해서 이것은 결코 야합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교섭을 하다 보면 상대방을 이해를 하다 보면 상대방이 절실한 것을 하나 들어줘야 내가 절실한 것도 상대방이 들어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주고받고 하면서 어렵게 이번에 탄력 권리와 관련된 합의를 하게 되었다. 이것을 합의라고 하게 되면 이 사회의 대화나 교섭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나는 옳고 당신 거는 틀렸다고 하게 되면 그건 전적으로 밖에서 성명서나 그야말로 집회를 통해서 요구를 내야 되겠죠. 그리고
민주노총이 참여하지 않아서 한국노총만 참여한 이 사회적 합의가 반쪽짜리다라는 것에 대해서 저도 민주노총 출신이지만 민주노총이 이 대화의 장에 들어오셨어야 되는데 민주노총 스스로가 두 번의 대의원대회를 거쳤지만 결국 참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국노총이 그나마 남은 역할을 한 것이고, 그래서 이번 사회적 대화는 사회적 대화를 하겠다, 사회적 교섭을 하겠다고 하는 책임 있는 역할을 한 한국노총과 한국경총이 그 책임을 지고 역할을 했기 때문에 결코 반쪽짜리 합의가 될 수 없다. 저는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물론 이번 그 협의가 많은 부족함이 있고 현장에 가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채워나가야 될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국민 여러분들 보실 때 이번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대화는 지속되니까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문제들은 항상 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제출해 주시면 한국경총과 한국노총이 그런 문제들을 다 받아놔서 하나씩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대회에 참여해야 되는 이유가 있던 어떤 게 있다고? 우선 민주노총과 관련되어서는 두 차례 걸친 대의원대회에서 참여가 결정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어떤 이렇다 저렇다 라는 판단 평가를 하기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건 내부 문제이기 때문에, 민주노총 내부 문제이기 때문에 어쨌든 참여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조건 속에서 민주노총은 늘 이야기했듯이 투쟁을 중심적으로 해나가지 않겠는가. 그렇게 하면 된다고 생각되고, 민주노총과 이제 무관하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그 여러 가지 노동 정책을 폈지 않습니까? 공공부문 정규직화, 그 최저임금 인상, 그리고 노동시간 단축, 그리고 그 이전 정부 했던 양대 지침 철회, 이런 것들을 쭉 해왔는데, 그래서 최저임금도 보면 2년에 걸쳐서 29.1%, 또 공공부문 비정규직도 상당한 정도로 지금 했고, 그리고 이제 노동시간도 52시간으로 줄였고, 이런 과정을 놓고 보면, 이제 노사 입장에서 놓고 보면, 사용자 기업 경영을 하시는 입장에 보면 이건 명백히 노동 중심이다. 좀 친노동적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돼요. 사용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그 해당 사안에 대해서 기업 경영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이건 좀 문제가 있다, 심하다. 라고 문제제기가 될 수밖에 없는 조건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저임금 관련해서 그만큼 올렸지만 산입 범위를 좀 넓혀달라. 그런 이야기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노동시간을 줄이니까 좀 탄력적으로 운영하게 해달라 하는 이야기 나오는 것이고, 이제 공공부문 정규직화 문제는 꼭 사용자 입장보다도 정부가 사용자니까 오히려 현장에서 이제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들이 제기되어 있어서 그냥 쉽게 직고용이냐 자회사냐 이런 것들이 서로 얽혀 있는 이런 걸 놓고 보면서 이제 노동계가 볼 때는 아니 줬다 뺏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최저임금도 올린 것이지 산입범을 넓히고 노동시간 단축했으면 그 단축한 거지 또 탄력 제대로 해보지도 않고 유예도 더 늘려달라. 노동계가 볼 때는 줬다 뺏는 오히려 이제 좀 심하게 하면 반노동자적이다, 기만적이다. 이렇게 나오는 게 지금 현상이라 생각돼요. 문재인 정부의 노동 정책에 대해서도 노사 간의 판단이 극명하게 갈린다. 그게 현재 시점이다. 현재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정말 좋은 일, 잘한다고 해놓고 좋은 이야기 못 듣고 있는 누구로부터도 그게 현재 상황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돌이켜놓고 보면 이거는 정권 초기에 상당히 개혁적 입장에 가기 위해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좀 더 충분한 논의를 하고 그와 연관된 많은 부분들을 논의를 해서 했으면 좋지 않겠는가. 최저임금을 올리려면 그것과 관계된 임금 체계 문제도 논의하고 산입범위 문제잖아요. 그리고 그 카드 수수료 문제라든지 소상공인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같이 고민하고 했으면 좋지 않겠는가라고 지금 이야기하면 그 당시에 그런 거 다 고려해가지고는 하기 초기에 그러니까 모든 정부가 다 그렇지만 이제 정권 초기에 좀 개혁적인 것을 과감하게 밀어붙이는 것이었다.
이제 저는 그렇게 하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처음에는 이제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이제 친노동이라고 그렇게 규정되고, 와서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속도 조절이나 내용 조정을 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 왔으니까, 그걸 하다 보니까 노동계로부터 또 그런 이야기를 듣는 그런 상황이어서, 저는 이제 그 노사 모두를 그 함께 가야 되는 이제 경제사회 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놓고 보면 제 판단은 그런 거죠. 그래서 지금 개혁적인 부분을 간 것에 대해서 지금 속도 조절 내지는 내용 조절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제 오히려 이제 지금부터 오히려 이제 사회적 대화를 많이 해야 된다. 지금부터 이걸 이제 그 방향은 맞았는데 그 막상 실행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으니 이걸 어떻게 할 거냐는 이제 이해 당사자들이 모여서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이제 사회적 대화를 하기에는 적기이고 또 필요한 상황이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첫 번째 그 지금까지 해온 것을 놓고 보면 그렇고 또 앞으로 해야 될 것들도 있어요. 뭐 연금 문제라든지 국민연금 문제 이런 것들은 그러면 이기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서둘 필요가 없다는 거죠. 정권 입장에서는. 그럼 이거는 오히려 또 앞으로 해야 될 과제들에 대해서는 이제 서둘지 말고 좀 충분한 사회적 대화를 하자. 저는 이제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 2기라고 표현되는 이 시기라고 보면 오히려 사회적 대화가 갖는 의미는 이제 초기 개혁적 과제에 대한 조절을 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 그리고 앞으로 중장기적 과제를 가지고 가야 되는 충분한 준비를 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 이 두 가지가 다 적실하게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제 사회적 대화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현 지평부나 또 많은 대의원들이 그 상황을 돌파해내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우리 정부로 봐서는 2년 정도 또 민주노총 참여를 기다린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제는 더 이상 민주노총 참여에 연연하지 않고 사회적 대화를 책임있게 진행시킨다라고 한 것이 지난 11월 22일 우리 이제 출범하면서 이제 확인된 거죠. 20일 확인됐고 그리고 이제 뭐 1월달 대의원대에서도 거의 안 됐기 때문에 그 확인된 대로 그대로 사회적 대화를 진행시키고 앞으로 이제 보다 중요한 것은 그렇기 때문에 그 한국노총의 역할이 전체적으로 대단히 중요해졌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 논의를 민주노총이 안 들어와서 어떻게 할 거냐, 안 들어온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것보다는 그냥 그런 현실로서 이제 그렇게 규정된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한국노총이 주어진 과제들과 여러 가지 그 해결해야 될 문제들에 대한 한국노총이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훨씬 더 중요해졌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처음부터 교섭을 기본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섭을 하기 위해서 노동조합을 만든 것이고 교섭을 하다가 교섭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을 때 파업을 하는 것이고 파업을 하다가 또 마무리는 교섭을 또 가지고 해요. 민주노총도 노동조합이기 때문에 교섭, 투쟁 교섭이라고 하는 그 기본 구조는 기본이다. 그러니까 이제 김대중 노무현 정부만 하더라도 IMF 외환위기 이후에 이런 경제적 어려움들을 나름 그 헤쳐나오는 과정에서 일정하게 노동의 어떤 그 양보를 할까요? 이런 것들이 필요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참 교섭을 하기가 어려웠고 또 처음에 시작된 그 비정규 정리하고 문제 이런 것에 이제 결정적인 어떤 그 트라우마가 생겼고 그 다음에 뭐 아시다시피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민주노총 배제 상황이었기 때문에 교섭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그러니까 이제 초기에는 교섭을 통해서 민주노총이 확보할 만한 그런 유리한 조건이 아니었다. 외환위기적 상황이기 때문에. 이명박 박근혜 정권 하에서는 아예 배제됐기 때문에 했다. 그럼 지금 이제 촛불 위에 들어선 문재인 정부는 그런 점에서 저는 이제 교섭이라는 측면을 민주노총이 좀 충분히 토론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할 수 있고 해야 되는 거라면
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교섭도 하면서 규정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섭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면 교섭을 해야 되는 것이고, 교섭을 어떻게 할 거냐도 조건부 교섭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면서 문제제기가 되는 것이지. 그때 불참은 좀 돌출적이었어요. 그 당시에 말하자면 여러 가지 의견들이 주고받는데 이제 경총에서 우리는 이런 걸 했으면 좋겠다고 제기되는 것들이 형노총이 올 때 너무 좀 지나치다. 이래가지고는 뭔가 서로를 인정하고 하자는 말이냐. 이제 그런 것에 대한, 저는 그건 있을 수 있다. 근데 이건 완전 불참은 아니고, 그런 것에 대한 문제제기지. 불참은 아니다. 그럼 교섭하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교섭하는 과정, 교섭 자체도 그 내부에서, 교섭을 하다 보면, 처음부터 잘 되는 거 없는 거죠. 서로 막 이렇게, 서로 이제 그 내용들이 부딪히다가 어떤 단계에 가면 서로 이제 합의가 되고 하는 것이지, 처음부터 완전히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과정에서 일어난 그 문제지, 심각한 문제는 아니다. 금년 1월 고용 동향이 발표되면 또 그거 관련해서 고용 지표가 이제 말하면 좀 안 좋게 나올 수 있다고 봐요. 그래 되면 또 이제 많은 분들이 그거 봐라, 또 최저임금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그러면 저는 그렇게 이제 나올 거라고 보는데, 작년에 이제 주로 많이 유행했던 말이 기승전 최저임금이잖아요. 모든 문제의 원인은 최저임금이다. 고용 문제와 관련되어서 고용이 35만, 40만 늘던 고용이 10만, 15만씩 느는, 그걸 놓고 최저임금이 원인이었다. 저는 그 중에 얼마가는 최저임금이 영향이 있을 수 있지만 주된 원인은 그것이 아니었다. 뭐냐면 가장 크게는 자동차, 조선, 철강 등 같은 우리 전통 고용을 많이 했던 제조업의 부진이 고용 축소를 가져왔다. 건설 제조업에 있어서의 고용 상황이 안 좋아진 게 결정적이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이 건설 제조업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역 경제, 특히 이제 울산, 창원, 거제, 군산 등과 같이 조선, 철강, 자동차가 밀집되어 있는 이런 지역 경제 안 좋아져서 거기에 숙박, 음식업들이 안 좋아졌다. 이것이 우리 현재 고용을 어렵게 만든 것이지 최저임금 주된 원인은 아니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 그 첫 번째. 두 번째는 이미 최저임금을 둘러싸고 상당 정도의 부담을 줄여주는 조건들이 되었다. 그래서 이제 고용 안정지급 자금이 계속 그 3조로 작년에 금년도 나가고 있고, 그리고 카드 수수료가 조정되었고, 임대차 관련된 것도 10년으로 조정되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이 어렵다, 자영업자 어렵다고 하는 그 지점도 어느 정도 완화가 된 조건이다. 거기다가 산입범위, 최저임금 산입범위도 넓혀져 있다. 그래서 이제 최저임금 관련된 상당한 부분들이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작년만큼 그렇게 심각한 토론은 되지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거죠. 이제 최저임금을 놓고 보면 아무리 많이 줘도 어려운 노동자들이 있는 것이고, 아무리 동결 내지 삭감해도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거는 있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최저임금은 그런 걸 놓고 어느 정도 중간에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최저임금을 이만큼 줬으니까 모든 노동자가 만족해라, 이것도 안 되는 것이고, 최저임금이 올렸지만 어려움이 전혀 없다, 이런 게 있을 수 없는 거고, 하여간 어떤 수준에 정리하더라도 최저임금 모두를 만족시키는 건 아니다. 다만 그런 모두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건 특수하게 그걸 대처를 해야 되는 문제예요. 실제로 최저임금이 올라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있으면 그걸 어떻게 도와줄 것인지 하는 문제가 나와야 되고, 또 최저임금이 올랐지만 여전히 어려운 노동자들의 경우는 또 어떻게 다른
도움을 줄 것인지를 고민해야 되는 것이지 그거 가지고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니다. 그렇게 보고요. 저는 지금 이제 우리가 8,350원이 되었는데 이 최저임금은 이제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남은 3년 동안 7%씩만 올려도 10,000원으로 가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처럼 뭐 10%대를 올리지 않아도 된다. 안 해도 된다. 그래서 이제 속도 조절도 가능하다. 속도 조절도. 그래서 이제 금년에는 저는 이것이 뭐 최저임금 탓 자꾸 하지 말고 노사간에 모여서 합리적으로 수준을 결정하자. 저는 금년에는 얼마를 올릴 거냐보다는 어떻게 올릴 것이냐가 더 중요하다. 왜냐하면 저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지금부터라도 노사 당사자, 그러니까 노사 당사자들이 모여서 금년에 최저임금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된다 생각해요. 그래서 예년에 보통 이제 그 노동자들은 20%, 사용자들은 동결, 내지는 삭감, 이렇게 들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지 말고, 금년에는 노동계도 많이 받고 싶지만, 또 연이어서 29%까지 오른 이런 조건도 있고, 또 경제적 상황도 일정 고려해야 되고, 그러면 우리가 많이 받고 싶지만, 이 정도로 낸다. 하고 좀 1단계 조정된 안을 좀 내야 된다. 그리고 이제 그 사용자들도 아무리 경제적 상황이 만만치 않지만 그래도 같이 일을 해야 되는 노동자들이 이 정도는 좀 할 수 없고 그다음에 이 정도는 좀 감당했다는 수준으로 내서 그걸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도록 그런 사회적 분위기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 이게 제 생각에 이게 중요하다고 봐요. 지금 뭐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님이 됐든 노동부 장관이 됐든 직접 책임 있는 분들이 노경총하고 또 그 중견 중소 소상공인들하고 또 비정규직 청년 여성 노동자들하고 이 같은 좀 내용적으로 서로 지금도 토론해서 그럼 금년 최저임금은 어떻게 조금 그러니까 서로 주장만 하고 내게 안 되면 거부하고 뛰쳐나오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조절된 안을 내게 하고 그래서 그것을 좀 서로 합의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지난 2년 동안 우리 최저임금을 가지고 둘러싼 갈등을 딛는 지혜로운 것 아니냐. 제 생각은 그거 그러니까 지금 그 공익위원들을 사유해서 임금 구간 설정위원회를 두는 것 못지않게 그것도 의미가 있지만 그걸로서 모든 게 해결됐다고 하지 말고 실제로 받아야 될 사람 또 져야 될 사람들끼리 모여서 과연 우리가 아무리 받고 싶은 대로 주장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덜 주고 싶다고 해서 고집해도 안 되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상대방을 인정한 선에서는 2019년도에는 이렇게 좀 해보자. 2018년도는 뭐 그때는 정권 초기이기 때문에 뭐 전부 눈 딱 감고 뭐 다 처음부터 두 자리 숫자 이상 준다. 그거는 책임 없는 일이었거든. 근데 작년에는 완전히 서로 거부해버리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금년에는 노사가 좀 당사자에 모여서 미리 6월 7일 가서 할 게 아니라 논의할 수 있는 구조를 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고용노동부에서 최저임금에 충분히 논의도 안 된 그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특히 이제 그거에 대한 의견 수렴을 한다고 토론회를 열었는데 그 노사가 다 참여 안 하고 있거든요. 이런 어떤 분위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천문견인지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던데. 그러니까 이제 그건 저는 작년에 뭐 저기 국회 국감 같은 데도 많이 가서 그 야당 의원들이 이야기하는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의 문제점 제가 잘 들어서 그러니까 이 구간 설정위원회가 나온 배경은 보면 이제 최저임금 공익위원들의 문제에 대한 공익위원들이 편파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전문적이고 좀 더 공정한 사람들로 구간을 설정하자. 이거거든. 저는 뭐 그것은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아까 말씀 그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그 노사 당사자들이
옛날처럼 그냥 대립적이고 자기 요구만 하고 주장만 하고 끝낼 것이 아니라 그 끝낸 자리에 공익위원대로 남아있는 사람들이 결정하는 구조가 아니라 노가 남으면 노가 남은 대로 사가 남으면 사가 남은 대로 결정할 구조가 아니라 그 노사가 실제로 자기 책임과 판단을 결정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투트랙 가야 된다. 투트랙으로 그걸 제안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이제 산입범위 문제나 결정 구조 문제나 뭐 최저근에는 이거는 뭐 그 언급 안 하는 게 좋지만 가로 열고 뭡니까 그 저기 주유수당 문제나 막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최저임 관련해서. 근데 이게 이제 꼭 사용자 편을 들어줬다기보다도 일단 사용자 입장에 볼 때는 29.1%나 오른 것에 대한 사용자 입장에서 하는 이야기고, 그러면 정부로서는 그 이야기를 또 만약 예민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것도 이야기를 같이 해야 되는 것이지. 그럼 여기서 문제는 왜 정부가 사용자 편만 들어주냐고 노동계가 그냥 거부하고 안 해버리면 어떻게 하냐 이거지. 그러면 입장을 바꿔서 내가 사용자라도 저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구나. 또 현재적으로 내가 정부라도 저쪽 이야기와 이렇게 논의를 할 수밖에 없구나라는 걸 냉정한 현실을 인정하고, 그럼 그 조건에서 노동이 개입해야 된다는 거죠. 개입해서. 그러니까 왜 산입범위를 펴야 되나. 전에 산입범위 절대 반대 빠지면 국회에서 그렇게 가버린단 말이야. 그러면 왜 그렇게 넓혀야 되는지 사용자가 이야기를 해봐라. 이게 납득이 되면 우리가 인정할게. 납득이 될 수 있는 범위는 작년 같으면 상여금 정도는 납득이 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안 하니까 그냥 가버린 거죠. 그리고 지금 현재 그러면 이제 그 결정 구조 같은 것도 이야기해 볼 수 있다. 이야기해보고 왜 해야 되느냐. 그러면 이제 그거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할 때 노동계가 그럼 다른 대안. 그거는 꼭 말하자면 이 공익위원회 문제는 정권의 성격에 따라서 그 공익은 결정되는 거예요. 그럼 최저임금을 좀 많이 올려줘야 되겠다 하는 정부가 들어서면 노동계의 우호적인 공익위원들이 오는 거고, 아니야 최저임금 올리면 안 돼 하는 그런 정부가 들어서면 거기에 맞는 분들이 들어오는 게 공익. 그거는 뭐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좀 노동계 좀 그래도 해주려고 하는 정부 하에 있어서는 사용자가 그 공익을 싫어하는 거고, 또 노동을 좀 폐지하려고 하는 그런 정부 같으면 노동계가 그 공익을 싫어하는 거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 이 문제의 본질은 공익위원이 아니라 공익위원이 공정하고 그 전문적인 이게 아니라 이건 정부의 성격에 따라서 규정되는 것이니, 그러면 우리가 하려면 공익위원만 탑만 하고 있으면 정부의 성격에 따라서 노가 손해보거나 사가 손해보거나 항상 이런 교차될 게 없다. 그러면 안정적으로 이끌고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노사가 중심이 돼야 된다고. 이게 대안이라고 나는 결론 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서로 토론하다 보면. 왜 우리가 자꾸 공익위원 가지고 이야기하냐. 그거 문제, 그거 가지고 구간 설정을 위원회를 또 공익위원 둔들. 그 사람들이 누구 편이냐는 것도 정부의 성격에 따라 결정되는 것인데, 그거는 그런 것 같다. 그러니까 노사가 자기 역할을 안 하니까 정부나 국회는 이런 제도를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근데 우리 노사가 자기 역할을 하면 꼭 이게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 난 그런 걸 논의하는 게 중요하고, 2019년에 그런 게 꼭 됐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최저임금위원회 일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말할 건 아니지만 그 역시 이제 사회적 대화 기구이기 때문에 모든 사회적 대화는 노사가 중심이 되어서 자기 책임과 역할을 해야 된다. 근데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그것이 좀 더 채워야 될 부분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공정 일자리 모델이 오랜 집권 끝에 결실을 맺었습니다. 그거에 대한 의미랄까요? 그거에 대한 설명해 주세요. 그동안 강주형 일자리에 대해서는 제가 누구보다도 일찍부터 꼭 필요한 것이고,
꼭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동안 제가 이제 조금 이 문제에 대한 의견 제시를 좀 안 한 것은, 어쨌든 이제 지금까지 민주노총이 경산호의 참여 여부가 중요했고, 그런 과정에서 명백히 민주노총이 강정 일자리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에 이제 경산호 위원장으로서 공공연하게 강정 일자리에 대해서 꼭 필요하고 해야 된다는 의견을 내기 어렵기 때문에 제가 자제하고 있었던 상황인데, 제가 경산호 위원장 되고 나서 즉시 광주 노사민정 협의회 회의에 초청을 받아서 이 일은 꼭 해야 되는 것이다. 이건 광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전체 미래다. 라고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고, 그리고 광주시 전체 공무원들 특검을 하면서 또 그런 취지의 이야기를 말씀드린 바가 있고, 아까 제가 최저임금 자세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이제 최저임금 1만 원도 그냥 최저임금이 아니라 우리 청년들이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하든 자기 삶의 첫 출발을 최저임금 1만 원, 연봉 2,500만 원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저는 최저임금 1만 원 청년들의 미래와 연결시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 차례 공언했지만 제가 제일 하고 싶었던 거는 최저임금 위원장을 제일 하고 싶었던 거지. 네? 이 경산호 위원장보다도. 그래서 최저임금에 대해 관심 많은 청년 일자리 문제고, 그다음에 이런 격차 문제를 해소하려면 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제 조금 이야기가 조금 길지만, 그러니까 처음에 금속 노조를 만들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조 임금 차이를 그다음에 80%였는데 이걸 어떻게 좁힐 거냐. 근데 이제 그때 제안한 것이 대기업은 임금을 조금 적게 올리고 그 대신 밑에를 올리자. 그게 이제 그 당시 금속 노조를 만든 대기업 노조가 안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안 들어왔다. 지금도 뭐냐면 금속 노조가 산별 노조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에서 임금 격차는 그대로 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흔히 말하는 이제 무늬만 산별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그건 거죠. 그리고 민주노동당 대표를 하면서 이제 비정규직과 정규직 임금 차이를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정규직 노동자들이 내 임금을 일정하게 내고, 사회적 연대기금을 만들어서 비정규직 임금을 올리자. 그것도 대기업 출신 대의원들의 반대에 부딪혀서 그것도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저는 제 과정을 가만히 놓고 보면 끊임없이 이 격차 사회에 대한 도전이 제 인생이었다고 생각해요. 네? 부당한, 잘못된 이 격차에 대한 도전이 제 인생을 관통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러면 이제 전태일이 내가 착한 사장이 되어서 한번 뭔가를 바꿔보자 했듯이, 저도 그러면 이런 계정에서 노동조합이 정의로운 운동이긴 하지만 일단 이 노동조합 노동자들도 일단 투쟁을 통해서 쟁취를 했던 자기가 가져간 것은 안 내놓으려고 하는구나. 하나 제가 절절히 느낀 거죠, 거기서. 그러면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거냐. 두 번의 이제 문제가 있었어요. 광주 일자리가 처음에는 지난 6월 달인데, 6월 달 다 됐다고 했는데, 안 된 게 뭐냐면, 결과가 나왔는데, 기껏해야 임금이, 기본급 연동해서 한 게 2,100만 원밖에 안 되는 거라. 4천만 원, 3,500만 원짜리 일자리를 했는데, 그걸 까고 보니까, 나머지는 전부 시간의 수당이 뭐고 다 빼고 나면, 기본급 플러스 성과급, 그러니까 고정급에 해당하는 거는 2,100만 원밖에 안 되는 거야. 이거는 이제 애초 우리가 생각하는 거 다른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그게 안 된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또 거의 다 됐다고 했는데, 뭐냐면 또 까고 보니까 35만 대 5년간 노사상생협의회에서 이야기된 내용은 5년간 유지한다. 그 내용 때문에 노동계가 또 이제 반발해서 또 안 된 거죠. 왜냐면 세 번째 이번에 된 거거든요. 처음에 2,100만 할 때 저도 그때 단호했어요. 이건 아니다. 이거는 다시 고쳐야 된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런 걸 말씀드려도 되는데 이제는 이 조항은 노와 사와 정부 모두를 떠나서 모두에게 중요한 사항이다. 적어도 5년간은 노사관계가 안정적으로 가야지. 네? 그렇다고 해서 이 조항이 있다고 해가지고 법에 있는 노동상권을 부정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만들었는데 여기에서 노동자들이 나도 옆에 있는 기아자동차처럼 바다에 대해서 노조 만들어서 투쟁을 하면 이 구조는 깨지는 것이다. 이 구조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노와 사 정부를 떠나서 초기 안정화 같은 게 필요한 것이다. 제가 이제 그걸 강조를 했어요. 노동계에. 어? 욕 많이 먹었습니다. 해가지고 이거는 인정해야 돼. 다만 이것이 그 헌법에 나와 있는 노동상권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 할 수도 없다. 그런 걸 노사정 간에 하면 된다. 그건 누가 부정할 거냐? 헌법에 나와 있는 노동상권을 누가 부정할 거냐? 설사 이런 조항이 있다 하더라도 또 노조를 만들면 우리가 못 막는다. 근데 이것 때문에 강정 일자리가 안 된다는 건 말이 안 된다. 하자. 나는 강력하게 이제 이야기해. 그래서 부속 합의서를 넣든지, 전체적으로 합의를 하는 내용으로 확인을 하든지 해서 이것 가지고 더 이상 왈가하지 말고 가자. 오히려 저는 그런 이야기 있어요. 우리 노동 입장에서 더 이게 중요하다. 사용자 입장보다도. 나는 노사관계를 책임져야 될 게 우리 노동계 아니냐. 근데 우리 노동계가 기껏 이 관계일자를 만들어놨는데 거기 온 노동자들이 노조 만들어버리고 이렇게 해버리면 그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더 클 수 있다. 이제 그런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만큼 제가 이제 이 말씀드린 그만큼 제가 강조일자리에 대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었기 때문에 강정 일자리가 다 타결 됐다고 하길래 제가 아는 분들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내 인생의 최고로 기쁜 날이다. 어? 이런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다니. 지금도 뭐 참 그때 생각하면 가슴이 뭉클하는데 그랬고 이제 오히려 그날이 최고로 기분 좋았어요. 그런데 그게 또 안 됐다 그래. 마지막 아까 5년 조항 때문에 안 됐다 그래가지고 또 최고로 아마 그 전후 한 며칠간 아마 뭐 왔다가 그랬어요. 내 인생 살면서 가장 기분 좋았다가 가장 안 좋았다가 제가 그러면서 또 내가 이게 기분 좋고 나쁘고 할 상황이 아니다. 냉정하게 정신을 차리고 이걸 돌파를 해야지 하면서 이제 정리해서 이제 그런 제 나름대로는 노동계가 강력하게 이건 노동상권을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이야기가 돼서 아니다. 노동상권을 부정하는 내용도 아니고 부정할 수도 없고 이것은 초기 노사정 간에 안정적으로 끌고 가기 위한 서로의 어떤 그 합의, 그야말로 사회적 합의 규정으로 보면 되지.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정작 엊그제 이제 만약 이제 하는 날은 오히려 좀 담담했어요. 그때는 정말 그래 우리 사회 일각에서 노와 사와 정이 모여서 이런 것을 합의하는구나, 할 거 있구나, 거기에 내가 조금이라도 역할을 했구나 하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 그런 관점에서 이제 여러 가지를 복합하고 있는데 왜 광주형 일자리는 일단은 자동차에 출발, 자동차. 그럼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이 대단히 어려움이 많지 않습니까? 그럼 이 자동차 산업을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지속 가능하게 해서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대단히 중요한 것은 우리 일자리 10개 중에 2개는 대기업 정규직이고 나머지 8개는 중소기업 비정규직인데 이걸 그대로 또 만드는 것도 그대로 가게 되면 2개만 좋고 8개는 여전히 안 좋은, 그래서 청년들에게 미래에 희망이 없는, 이건 아니다. 그러니까 원하청 간에 대기업 정규직과 중소기업 비정규직 간의 임금 격차가 없어져야 우리 청년들이 미래가 그리서 만들어진다. 그게 첫 번째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지금 광주형 일자리에서 반값 일자리로 해서 기업 유치하게 좋아졌다는 측면, 그거 부정하지 않지만, 근데 그 반값 일자리라고 하는 것이
통일노동, 통일임금이라고 하는 그것을 기본으로 하는 거라는 거죠. 기본으로.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빠 논의해야 될 게 많을 거예요. 어떻게 그 원하청 간에 그 통일노동, 통일임금 할 거냐, 광주형 일자리에 있어서 앞으로 또 하나 우리가 많은 토론을 통해서 또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또 중요한 것은 그 교육, 의료, 주거 문제를 정부가 책임지는 거잖아요. 지방정부가. 그럼 이건 무슨 의미냐면 앞으로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이 국제 경쟁력을 갖춰가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모든 기업 내에서 모든 임금 문제가 크게 국한되면 역시 또 문제는 경쟁력이 문제가 생긴다. 우리나라 자동차가 경쟁해야 될 중국이나 독일의 경우를 보면 기본적인 그 나라는 사회주의 국가나 사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특히 제조업 노동자들에게 있어서의 기본적인 교육, 의료, 주거 문제는 사회적으로 해결되는 국가들이란 말이에요. 물론 뭐 중국에도 지금 사교육이 많고 주택도 하고 그거는 다른 영역의 문제고 기본적인 어떤 노동자들, 제조업 노동자들의 경우에는 독일이든 중국이든 주거, 의료, 교육의 문제가 사회적으로 해결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거기는 기업의 임금 부담이 적을 수 있어요. 즉 말하면 우리보다 차를 싸게 만들 수 있다는 거지. 독일이나 중국은. 특히 이제 중국이 자동차를 만들기 시작한 나라지 않습니까? 그것도 크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이 앞으로 국제 수출을 고민할 때는 반드시 사회적 임금 부분을 고려해야 된다. 그래서 이거는 단순히 저는 이 주거, 의료, 복지가, 교육 문제가 복지가 아니라 사회적 임금이라고 하는 국제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다. 세 번째로, 이런 것들을 잘 유지, 지속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상생협력적 노사관계가 필요하다. 서로 불신하고 대립하는 노사관계로서는 이것이 유지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를 강조의 일자리에서 핵심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격차 없는 통일노동 통일임금의 문제, 그리고 사회적 임금의 문제, 그리고 그 상생협력적 노사관계, 이런 것들이 이제 사회적 합의로 이루어지는 거. 이게 이제 저는 광주형 일자리에 대단히 중요해서 앞으로 저는 이것이 사회적 합의 모델이기 때문에 저희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해야 될 일이 많아요. 그 광주형 일자리라고 표현한 것은 이제 이미 그 광주고 앞으로 다른 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게 이제 대통령은 상생형 일자리라고 표현했고 또 광주에 있는 그 박병규 지금 그 전 부시장은 사회통합형 일자리로 얘기했고 저는 어떤 것이 되었든 간에 저는 그전에 미래형 일자리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우리가 가야 될 미래형 일자리는 이렇게 돼야 된다. 했는데 상생형 일자리가 됐든 미래형 일자리가 됐든 사회통합형 일자리가 됐든 이런 것이 이제 좀 확대되도록 해야 되는데 제가 느끼는 문제는 여전히 사회 대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이걸 투자 유치적 관점에 자꾸 그렇게 보는 경향이 있다. 우리 현재 이제 기업이 들어와야 되고 그래 일자리 생기고 그런 관점에서 우리도 그런 반값 일자리를 해서 그리고 반값 일자리 해주고 그 아파트 문제 이런 것들을 해주면 기업들이 들어오기 편할 거 아니냐. 그런 관점으로 놓고 보면 그것만 놓고 보면 실제로 이것이 가지고 있는 그 청년들의 미래 일자리 관점 2개만 좋고 8개 안 좋은 그런 게 아니라 다 좋은 그런 일자리 개념 이런 것도 빠지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걸 이어가기 위한 안정적 노사관계를 가져가기 위한 노조 역할도 좀 빠지게 되는 거라. 근데 앞으로 그런 게 대단히 중요하다. 아까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그 정부에서 좀 분산이 되고 다른 지역 확대를 준비하고 있는데 선거 요건은 말씀하신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이제 그냥 뭐 첫 번째 해야 될 게 그 사회적 대화 틀을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게 노동이 주요한 역할을 하도록 해야 돼요. 그냥 노동을 덜덜이 세운다든지 그냥 어떤 뭐 이래 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서 그것이 그러니까 그 사회적 대화, 그래서 그 사회적 지역이죠. 지역 차원의 사회적 대화. 거기에 노동의 어떤 그 주동적 역할이 안 되면 나중에 안정적 노사관계를 끌고 갈 수 없어요. 그럼 안정적 노사관계를 끌고 갔으면 어렵게 만들어 놓은 임금 체계라든지 어떤 생산 체계 자체가 안정적으로 유지가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뭐 어떤 또 산업, 업종, 지역 아까 지역 얘기했지만 중축적 해석 되어가지고 활발하게 움직여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그거에 대한. 이 지점이 좀 이제 뭐랄까 안타까운 지점인데 저는 이제 지금 제일 중요하게는 이제 제조업이라고 보는데 산업 업종에 보면. 제조업의 중심축이 이제 보면 조선 자동차 철강등 민주노총이에요. 민주노총. 그래서 이제 민주노총이 경산호위에 참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자동차, 조선, 철강과 관련된 적합한 그리고 어떤 법적 의미를 가진 사회적 대화가 진행되기 어려운 지점. 요거는 이제 아쉬운 점이에요, 분명히. 하지만 이제 그거는 뭐 할 수 없는 거고. 뭐 아쉽다고 해서 할 수 없는 거고, 다만 이제 지금 현재는 금융 그리고 해운 그리고 앞으로 버스 한국노총이 중심이 된 이쪽은 폭넓게 이런 그 산업업종별 조직이 만들어질 거예요. 지역은 아까 했지만 어떤 그런 이제 지역 사회적 대화 틀을 가진 그 지역에 맞는 산업 일자리 정책과 연동된 그런 것과 네트워크를 통해서 저희들이 그 내용을 공유하고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겠다. 이런. 우리나라 아까 금속 제조업 관련해서 보면 이제 노사관 개별적 노사관계에 집중돼 있고 그게 대기업 중심으로 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제가 알기로는 금속이나 이런 아까 금속 노조에서도 요구하는 게 이게 산업별 그러니까 어떤 노사 대화 틀 이걸 요구하는 건데. 이게 워낙 이제 자동차,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가 크다 보니 참여 안 하니까 그런 틀을 좀 이렇게 좀 만들어줬으면 하는 가장 요구사항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보면 일종의 일맥상통한 측면도 있다. 있고 한편 이번에 민주노총의 대의원대에서 약간 부결된 요소 중에 금속이나 뭐 공공 쪽에 영향이 있었다고 할 때 금속 쪽에서 요구하는 게 그런 업종별 협의회. 그러니까 아마도 그 산업별 협의의 대화 틀 이거를 좀 정부에서 좀 만들어줬으면 하는 요구가 좀 컸던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근데 산별로죠. 산업별 교섭 이런 것에 대해서 상대가 부정하는 건 있지만 우리 노조 내부에서 진정 산별 교섭을 하려고 하는 그 주체적 그 역할 말하자면 산별 노조 임금 정책,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한 산업 내에는 정규직 비정규직이든 같은 일을 하면 같은 임금을 받겠다고 하는 그 결의와 실천 계획, 이 저는 성결이라고 생각해요. 그것이 있어야 상대방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과연 현재 우리나라 기업별 체계에서 왜 가능한가? 근데 그거 없이 모여서 뭘 이야기할까? 노동조합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은 임금이거든요. 그러면 산업별, 업종별을 하게 되면 산업별, 업종별 임금 정책이 있어야 되고 그것의 기본은 통일노동, 통일임금이 원칙이어야 되는데 그럼 통일노동, 통일임금 원칙을 법으로 하라? 법 이전에 해야 될 역할이 있잖아, 우리끼리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사무금융노조 같은 경우에 사무금융노조는 작년에 0.4% 자기 임금 내고 자기 임금 0.4% 내고
회사도 내고 그 돈 가지고 내부에 비정규직, 정규직화 비용을 쓰자. 이제 또 금년에는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시도였죠, 작년에 금년에는 그것도 기초하지만 더 나가서 만약 비정규직을 전원 정규직화 시키면 우리는 임금을 물가 수준으로 동결하겠다. 까지 금년에 대연대 결정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이제 산별 노조로 나가려고 하면 노조 내부에서 그런 노력들을 다양히 하면서 그걸 가지고 사용자한테 이야기를 하자. 이런 순서를 밟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거 없이 무조건 틀만 갖자 안 되는 거지. 없이는. 저는 뭐 그런 점에서는 여기는 산업업종별 중청적 어떤 대화라든지 이런 걸 하려면 우선 노조 내부에서도 그런 어떤 그 노력이 대단히 필요하다. 노동계 입장에 당연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87호, 98호 관련된 것들은 이제 기본 협약이기 때문에 지금 EU에서도 한EU FTA를 놓고 ILO 기본 협약을 해라고 지금 강력하게 무역 분쟁적 요구로까지 제출이 있어서 그럼 저는 할 거라고 해야 된다고 그런 생각해요. 그거는. 그런데 문제는 ILO 기본 협약과 관련된 거 이거는 노사정 3자주의예요. ILO 강조하는 거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해서도 안 된다. 노사정 3자 기구거든요. 근데 이 노사정이 같이 해야 되는 거라. 그러면 이게 뭐냐면 노동의 요구를 그냥 정부 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사적 합의틀로 하라는 거예요. ILO도. 그래서 다행히 97호, 98호 관련해서는 일정 공감대를 공익위원 차원에서 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적이 되는 건 마찬가지라. 똑같아. 그러면 이제 이거는 처음 노동계 요구잖아요. ILO 기본 협약은 비준할 수 있도록 법 개정하자. 그럼 이제 사용자가 좋다, 그건 좋다 하자. 대신 노동조합과 관련된 게 그것만 있는 게 아니지 않냐. 기본 협약만 있는 게 아니지 않냐. 우리도 노동조합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있어. 이거란 말이에요. 이걸 한데 우리 이야기도 좀 해보자. 저는 그렇다면 그 이야기는 같이 이야기를 해야 된다 생각해요. 나중에 동의하느냐 마느냐 두 번째 문제고. 근데 이번에 문제가 된 거는 사용자 너무 많은 걸 이야기해버렸어. 네? 너무 많은 것을. 그래서 문제가 되지. 그래서 이제 한국노총이 문제 제기를 한 것이지. 뭐 처음부터 그건 아니다. 나는 경영계에서 일정한 그 요구사항을 일정한 좀 좁히고, 선택과 집중을 해서 나오면 또 이야기 될 수 있는 조건이 될 것이라고 저는 예상하고, 또 그러면 그 3자주의에 근거한 ILO 기본 협약을 그 비준한 데 나가기 위해서는 사용자 이야기도 일정하게 고려해야 되고, 그 중에서 서로 협의 가능한 협의하고 또 합의할 수 있는 쪽으로 가야 된다. 이제 그렇게 보죠. 이 ILO 규정에 아까 분명히 3자주의라 했는데 좋다 그러면 87호, 98호에 대해서는 동의를 했어. 근데 그 전제 조건이 뭐냐면 우리 이야기도 좀 하자고 하고 전제를 하고 동의한 거란 말이에요. 만약에 노동계가 사용자가 이야기하는 것 중에 최소한이라도 서로 들어주지 않으면 3자주의의 원칙에서는 합의가 안 되는 거지. 그러면 이건 뭐냐면 정부로서는 노사 합의가 아니고 그냥 정부만 하는 게 되는데, 정부가. 근데 ILO 중앙에 볼 때는 그런 3자주의에 어긋난단 말이에요. 그런 점이 있다는 거죠. 이 합의를 만약에 서로 잘 협의를 해서 뭔가 합의의 가닥을 잡았다 그러면 저는 국민들한테 큰 희망을 줄 것 같아요. 이제 노동 의제에 대해서, 그리고 노동과 관련된 경제, 사회, 산업, 복지 정책에 대해서 이거는 실제 노사 우선주의로 가야 된다 생각해요. 정부보다는 앞으로. 그냥 대표적으로 정리해고 제도를 정부 주도로 해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그 노사정 합의를 한 것처럼 됐지만, 지금 현재 그동안에 정리해고를 둘러싼 너무나 많은 갈등과 비용이 지불됐고, 지금은 대체적으로
가능하면 고용은 유지하고 그 비용은 분담하자는 형식으로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안들에 있어서 노사의 의견을 좀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정부가 그 주도를 하게 되면 주도하는 내용이 노사 모두를 만족하면 관계없어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정부가 주도를 하면 노사 간에 충분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마음이 애초에 없거나 이거는 우리 정부가 하면 되지 무슨 노사 이야기야 없거나 아니면 좀 빨리 해야 된다고 하는 어떤 시급성이 있거나 노사 얘기를 했으면 좋은데 시간이 없어 하거나 아니면 그 정부의 성격이 지나치게 친노동적이나 친자본적이어서 편을 들어주고 싶거나 이렇게 어쨌든 결론은 딱 누구 편을 들어주는 걸 된단 말이에요. 가장 대표 최저임금 16.4% 10.9% 합계 29.1% 올린 거는 명백히 사용자 볼 때는 노동계 편을 들어준 거잖아요. 또 산입범위를 넓힌다든지 한 이런 것들은 또 이 탄건제 문제 논의하지 않고 그냥 가면 노동계 볼 때는 사용자 편을 들어주는 거라. 그러니까 노사가 결정해야 될 문제들을 정부가 주도하게 되면 그 누구 편을 들어주는 결론이 나온단 말이에요. 누구 편을. 그래서 가능하면 노사가 주체적 결정하도록 하자 하는 것이 지난 우리 20년 내지 30년간 노사관계에 나름 지금 현재 우리가 사회적 대화를 강조하는 현재 합의 수준이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 노사가 주체를 해야 되고 노사는 또 정부는 그래야 되고 노사는 아니 그 작년에 또 같이 해진 거 문제예요. 산입범위 문제는 우리 노사 간에 이야기했으면 또 될 텐데 노동 빠져버려. 그리고 정부 보고 이제 또 사용자는 그래서 지금 대체적으로 노조의 입장에서는 어떤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 사용자하고 이야기하면 바로 정부로 바로 가요. 왜 정부 이거 해달라. 말하면 그게 투쟁이 됐든 뭐가 됐든. 사용자는 굳이 노조하고 막 이야기하려고 그러고 정부에 로비를 하거나 관계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잖아요. 관계를 통해서. 그러니까 ILO 문제에 대해서 이 ILO 문제는 명백히 노사 간의 문제란 말이에요. 기본은 정부의 문제가 노동이니까. 그러면 해고자의 조합원 자격 문제는 명백히 노사 간의 문제예요. 노사 간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라. 근데 이제 이건 ILO 개혁이기 때문에 정부 무조건 해. 그리고 왜 우리가 사용자 이야기해? 이게 노동계 입장이잖아요. 탄건제 문제는 거꾸로 이미 여야 간 합의가 됐고 당정청 간에 다 하기로 했는데 왜 우리가 경산호에 가야 돼? 이게 경영계 입장이라. 지금 현재 그런 거라. 제가 이제 얘기하는 것은 이게 연동되어 있지만 우리나라 현재 사회적 지가 한 2년 정도 되어서 보면 우리나라 이제 사회적 대화가 앞으로 극복해야 될 과제 중에 하나가 정부는 정부대로 일정한 주도성을 가져가려고는 있고 노사는 노사끼리 해야 될 걸 안 하고 역시 서로를 배제하고 정부로 가는. 그래서 결국은 정부 중심성, 정부 주도성, 정부 의존성 사회적 대화가 되는 이 점이 현재도 가장 큰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빨리 노사 스스로의 주도성으로 가져오는 우리가 과제. 먼저 이 관계가 돈독해져야 된다. 그래 앞으로 제대로 된 사회적 대화, 노사가 책임지는 사회적 대화, 결과에 대해 책임지는 사회적 대화가 되지. 저는 지금 아직까지 그런 점들을 해야 된다. 거기에서 이번에 이제 탄건제를 가지고 노사가 얼마만큼 자기 책임성과 주동성을 가지고 지금 정부는 빠져 있어요. 국회에서 하려는 우리가 잠시 기다리시고 우리가 할 테니까 하고 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역시 앞으로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이제 제대로 노사가 자기 책임을 하는 그 이제 중요한 판단이 된다고 저는 제 입장으로 자꾸 이제 노사를
모으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사회적대가 잘 우리나라 안착이 잘 안 되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하고, 그다음에 이제 또 각 경영 주체들에 대해서 말씀 갖고 싶은 말씀. 그러면 첫 번째 조직된 노동자들,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에 있는 조직된 그 노조 조합원들 입장에 보면 임금과 대부분의 노동 조건이 기업별 수준에서 다 해결되고 있어요. 이제 기업별 노조로 하는 거지. 그러니까 굳이 자기 임금 관련해서 어떤 사회적 대화가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럼 현재 이제 기업별 노조 수준에서는 사회적 대화가 대단히 어렵다. 그래서 앞으로 그럼 사회적 대화가 잘 되기 위해서는 이제 개별 지불 능력에 따른 내 임금이 적합하냐, 이건 그냥 기업별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격차 문제, 그래서 기업별 노조로 해왔기 때문에 생긴, 기업별 노사 관계로 인해서 생긴 이 격차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는 기업별 노조가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노동조합이 있는 곳에서, 그래서 괜찮은 회사에서 이만큼 해서 이만큼 먹고 살지만 그 결과 내 자식들은 격차로 몰려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부터 그러면 내 자식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를 고민하지 않으면 사회적 대화가 불가능해요. 그냥 그대로 살다 가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기업별 노사관계 문제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쭉 과정 속에서 어떤 노사관계의 주동성을 노사 주체, 그러니까 큰 틀에서의 문제는 정부가 하는 것이지. 네? 여태까지. 노동 의지에 대해서 정부가 하는 것이지 노사가 거의 할 역할이 안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전부 어떤 문제가 생기면 정부에 청원하거나 정부하고 투쟁하거나 이렇게 노사가 다 되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노사가 주체적으로 하려고 한 노력들을 안 해왔다. 그러면 또 마찬가지로 이 격차 문제를 그대로 두고 갈 거냐. 사용자 입장에서, 기업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중소기업이 저렇게 망해가면 괜찮으냐는 거지. 지금까지는 대기업 수출하기 위해서 중소기업을 쥐어짜고 이렇게 해왔는데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가 제대로 가려면 대중소기업 간의 이 문제가 생태계가 바뀌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그러면 이제 대중소기업 간의 이런 이제 지불 능력과 앞으로 미래 전망의 문제와 거기 있는 노동자들의 어떤 조건의 문제가 결국은 노사간에 모여서 해결하지만 안 되는 이런 상황에 대한 또 책임감을 느껴야 된다 생각돼요. 확인한다. 그럼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을 확인하고, 지금 우리가 여기 이제 여러 가지 지금 현재 탄건제 문제나 또 그 탄건제 문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정부 정책에 대한 노사가 어떻게 생각할지 지금 그런 거예요. 처음에 경영계가 정부한테 갔어. 순서는 정부한테 이거 좀 해주세요. 정부가 좋다 해봅시다. 그에 대해서 노동계가 온 거잖아요. 아예로도 뭐냐면 노동계가 정부한테 요구하고 정부 해봅시다. 그러니까 사용자가 이렇게 오는. 그러니까 이게 노사가 삼각형이 안 돼 있는 문제인데, 앞으로 이제 절실한 문제로 노사가 제출할 문제가 뭐가 있느냐가 관건이에요. 관건. 앞으로 연금도 마찬가지로, 연금도 정부가 이렇게 하는 게 좋겠냐 저렇게 먼저고 노사는 따라오는 거잖아요. 노사가. 그래서 정말 이제 현재로 한국노총이, 그리고 경총이 자기 조합원들의 이하 요구를 어떻게 잘 만들고, 또 회원사의 이하 요구를 밑에서 만들어 와서 이런 걸 논의하자. 그래서 서로 그럼 이 논의하자고 합의되는 거 합의하고, 의제를 만들고 논의하면서 그런 과정을 해보려고 노력해요 앞으로. 이제 그래서 이제 격차면 격차, 그러면 또 불평등이 불평등, 아니면 양극화면 양극화, 이런 그 기업 간의 양극화, 그리고 노동자들의 어떤 그 소득의 양극화, 이런 양극화를 어떻게 할 것인지는 잘하면 노사 간에 어떤 그 합의점을 마련할 수 있지 않겠느냐.